원래 6월 됐나요? 자, 원래 6월, 9월 수능 이렇게 있을 때 한 3개년 정도는 얘들아 6월 달은 민서 왔어? 항상 이런 느낌이었어. 우리 애들이 6월에 시험 치면 6월은 항상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애들 시험 치고 나면 맨날 선생님 저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어 눈물 쫄쫄 흘리면서 막 상담을 해. 선생님 이러다가 대학 못 가고 재수하면 어떡하죠? 내년에 선생님 또 보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래서 달래주기 바빠. 근데 올해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6월 보고 나면 수능이 내 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아니 내 재수반 갔는데 재수반 애들도 대부분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 있지. 남들이 다 잘 본 것 같을 때 내가 잘 못 본 것 같으면 더 기분이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오더니, 남자애가 군대도 갔다 온 애야.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 상담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에 엄매를 먼저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맞아, 엄매 선택한 친구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이번에 시작할 때 엄매가 쉬운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지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문학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해서 독서가 쉬운 줄 모르고 제가 독서 세 신문을 다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갑자기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면서 남자애가. 그래서 내가 막 위로를 해줬지. 괜찮다 내가 제가 제대하고 처음으로 공부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옆에 체리 거기 앉아. 앉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좀 아팠죠.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9월은 보통 애들이 와서 웃어. 9월이 보통 쉽거든. 그래서 선생님 저 이제 드디어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이러다가 대학 수석 입학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웃어. 쌤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쌤 수시 쓴 거 납치되면 어떡하죠? 그냥 정시로 갈 걸 그랬나?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난리를 쳐. 그러다가 11월쯤 되면 DM이 와요. 선생님이 찍어주신 거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생각만큼 등급이 안 나와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들의 1년 흐름이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뀐 것 같아요. 육구평이. 전이 왔어? 육구평이 바뀐 것 같아. 여기로 하자. 육구평이 약간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쌤 봤을 때 6월 달에 나타나는 현상보단 9월에 나타나는 연계 문제 스타일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그걸 우리가 두 번째 장을 펼쳐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 두 번째 장을 펼쳐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두 번째 장을 펼쳐보면서 같이 보도록 해요. 없나? 이게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학원 복사기가 고장났어. 잠깐만 같이 보고 있으면 얼른 갖다 주실 거야. 두 번째 장을 같이 한번 보자. 자, 줘. 해찬이 주고 둘이 일단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같이 보고. 하나 옆에 세린이 주고 같이. 너도 못 받았어? 이거. 얘들아, 6월 평가 이거 없어? 이거. 아니, 두 번째 장을 같이 봐. 얘들아, 참고로 재수반 학생들 평균이 77.4다. 선생님, 갑자기 이거 평균지가 갖고 있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17개 반 평균 점수가 77.4예요. 내가 이거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하윗반 평균 점수는 63.1. 56.3. 제일 상위반 평균 점수는 94. 평균 점수야. 최고점이 아니고 평균 점수. 그래서 여러분들 좀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들아, 쌤 봐. 여러분은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어. 얘들아, 내가 선생님 몇 년간 공부해봤잖아. 가르쳐봤잖아.
고3 애들은 여름방학 때 존나 따라붙어요. 재수생 애들은 여름방학 때 좀 느슨해져. 그리고 조금 텐션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수능이라는 게 만점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여기 94점으로 도달해 있다고 해서 너네는 여기 있지만 아직 학습을 하면 여기에 같이 비슷하게 도달하게 돼. 그래서 작년에도 재수생 강세라는 말은 없었다. 알지? 재수생 강세 이런 말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6편 끝나고 내가 지금 뒤져봤지. 재수생 강세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재수생이 월등하게 강세다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재수생 강세가 없다는 말은 뭐야? 고3이나 재수생이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이야. 선생님 있는 지금 나가는 출강하는 학원이 재수학원이 꽤 전체 재수학원 중에서도 상위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의 애들 등급이나 이런 성적대가 되게 하이한 학원 중에 한 군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독재나 이렇게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많이 치는데 그런 류의 이제 학원의 등급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지만 느슨하게 막 이제 시작한 친구도 있어요. 쌤 작년에 쌤 수강생이었던 창문여고 학생 한 명이 반수반에 2주 전에 등록을 했거든. 이제 그 친구는 내가 그 반수반 수업을 나가는 줄 알고 온 거야. 선생님 이랬는데 제가 그 반수반은 출강을 안 해요. 그리고 2주 뒤에 갑자기 그 친구 국민대 다니거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다시 반수하겠다고 들어갔다가 6평을 보고 나서 선생님 제가 반년 동안 존나 많은 걸 까먹었네요 이러고 다시 포기했어. 그래서 2주 뒤에 지금 다시 나갔어. 어제 새로 나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따라 붙으면 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계속 한번 보자. 여러분 첫 번째로 사회지문입니다. 전체 경향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 독서 지문 봐봐. EBS 독서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EBS 독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사회, 과학, 인문 다 각각 수특 독서 연계된 거 보이지 얘들아? 두 번째잖아.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수특 이 독서 연계가 예전에 한 3년 전에는 소재 정도로만 연계가 됐는데요. 지금은 소재를 넘어서서 지문까지 아예 요약적으로 연계가 돼. 그래서 학습을 좀 더 예민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들 몇 페이지 시험지랑 같이 볼게요. 시험지에 있는 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시험지 2페이지를 같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협소구라는 지문이 있어요. 이 위협소구에 1문단과 2문단 앞부분은 우리 수특 03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실은 거야. 알지? 우리 애들 공부한 친구도 알겠지만 수특 03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갖다 들어있어요. 그 아래 3문단, 4문단이 새로운 내용을 덧붙인 것 뿐이야. 이거는 뭐도 똑같아? 인문지문, 가도 똑같아. 가 인문지문도 그 중국인 방이라는 기능주의 지문, 요거 개념학습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재만 봤다면 지금은 소재를 넘어서서 나머지 전체 지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EBS 독서 학습이 중요해졌겠지. 우리 애들 중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뭐? 기출만 존나 파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보수적이라는 증거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어. 기출이 중요해. 그런 글들은 얘들아 다 옛날 사람들이야. 다 옛날 사람이라고. 작년, 재작년 경향만 보더라도 EBS 독서 연계를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국어는 트렌드야 얘들아. 되게 계속 바뀌어. 근데 옛날 사람들 5년 전, 6년 전 했던 사람들은 EBS 독서는 그냥 소재만 연계되는 거야. 옛날 어떤 쌤도 나한테 물었어. 야, EBS 연계 이번에 많이 됐냐? 나 독서책 안 풀어봤는데? 아, 예, 연계 진짜 거의 내용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총매도 독서 과학 02번 지문이고요. 위협소구도 02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나도 개념학습에 나온 지문이에요. 아, 그래? 그럼 대충 뭐 소재가 비슷한 거야? 아니요, 내용 그대로예요. 야, 그러면 논란이 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도 그랬거든? 그럼 그 선생님은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인터넷 강의를 하는 쌤들이 대부분 다 기출을 엄청 중시해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들이 기출이 정말 제가 그 선생님을 막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은 당연히 기출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EBS에 있는 방대한 독서 자료들을 다 학습시키는 강의를 찍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이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도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엄청 잘 가르치시는 것도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면 얘를 해줘야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봐. 6평의 연계가 다 되고 있지. 저도 EBS 독서가 되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지문 자체가 엄청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나온다잖아.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좋은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얘가 엄청 좋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는 공부를 할 텐데 잘 봐. 우리 지금 나왔던 사회, 과학, 인문 지문들이 다 초반에 2번, 3번, 4번에 걸쳐져 있는 거야. 개념학습부터 알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뭘 공부할 거냐? 6평에서 9평, 08에서 11 더하기 수완에 있는 독서 지문을 아주 명료하게 분석한다면 여기서 9평 수능에 나는 4지문 이상 나올 거라고 반드시 확신한다. 이 범위 안에서. 내가 매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고 여러분도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무조건 4지문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쌤 말 들어봐. 자, 9평에서 2지문, 수능에서 2지문. 최소한. 혹은 6지문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2지문 정도만 연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4지문은 여기서 반드시 나오니까 우리는 얘를 뭐 해줘야 돼? 학습해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문학인데 문학은 연계된다는 거 알잖아. 근데 그 연계되는 체감률이 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거의 75% 이상. 그치? 왜? 한 지문씩 연계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시 세트가 있지만 하나는 연계고 하나는 비연계지. 그럼 여러분이 체감할 때는 연계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하나는 연계고 하나는 뭐 수필 비연계라고 하면 걔도 연계 지문인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연계, 여러분 비연계라고 느낀단 말이지. 그럼 50%보다 더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전 산문부터 보자. 고전 산문의 상사 동기는 나올 줄 알았어.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3번 정도의 모의고사 초반에 줬던 거에도 상사 동기 계속 나왔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상사 동기는 사실 여러 번 학습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상사 동기가 어디 있는 거야? 개념학습에 있는 거지. 개념학습 06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상사 동기가 지금 무슨 계열 소설 나왔어? 애정소설 계열이 나왔어요. 영영전 딱 보자마자 쌤 참고로 선생님 요거 보자마자 그날 시험지 받고 풀었는데 이게 56문제를 선생님 한 50분 정도 안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도가 엄청 어렵지 않았어. 특히 상사동기 보자마자 위협소구 보자마자 어허 위협소구 03번 이러면서 그냥 풀었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상사동기도 상사동기 보자마자 내용 거의 동일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이제 고전산문은 어디에 집중할 거냐? 쌤 볼게. 고전산문은 애정소설 계열 말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구평이나 수능에 좀 더 집중해서 쌤이 가르칠 거. 쌤이 상사동기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영영전이랑 비슷한 게 운영전이야.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운영전 한번 공부했었잖아, 그쵸? 근데 운영전은 안 봐도 될 거라는 거지. 그럼 뭘 보면 좋겠냐? 앞으로는 판소리 계열 소설에 좀 더 힘을 주거나 혹은 영웅소설 계열에 좀 더 힘을 줘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앞으로 쌤이 주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전 시가 한번 보자. 고전 시가는 솔직히 쌤은 산후친국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연시조를 한번 털고 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연시조 중에서 산후친국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거 18곡이 나와서 너무 아쉬워. 난 얘를 한 9평 정도로 생각했거든. 근데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거 18곡은 여러분 연시조 계열이고 그 다음에 뭐야? 무슨 친학? 자연과 속세에 대한 글쓴이의 내적 갈등이 들어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한거 18곡 완전 땡큐죠. 거기 밑에다가 쓰자. 틀렸던 친구 많겠지만
지금 나와서 좋다 이렇게 쓰세요. 한 거 18국 밑에 지금 나와서 좋다. 지금 나와서 좋다. 국준쌤 혹시 요거 하나 더 있나요? 얘들아 요거 못 받은 사람 주열이 말고 또 민서 받았어? 응. 하나 주열아 선생님한테 달라고. 자 그래서 한 거 18구 여러분 얘는 사실 지금 나와서 좋다. 왜? 만약에 안 나왔으면 얘는 구평이나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인데 총 19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을 다 봤어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죠. 지금 걸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리고 이 작품은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내용이 이건 해설을 안 할 건데 내용이 약간 이거야. 이 사람 몇 수한 사람이야? 10수한 사람이야. 수능을 10수에 수능이란다. 과거 시험을 10수했어요. 과거 시험 10수면 몇 년 걸리게? 20년에서 30년. 왜냐하면 과거 시험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 있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임금님이 이제 야 원래 좀 시험 한번 칠까? 내 생일인데 기분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별정시라는 걸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번 도전했다는 건 최소한 20년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년 정도 공무원 시험 계속 떨어지고 나니까 어때? 시험 보기 싫지? 쌤 볼래? 과거 선비들한테는 두 가지의 경향이 있어요. 선비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해야 돼 여러분? 입신양명이 기본 태도야.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 충을 행할 수 있지. 그치? 이거는 국가를 위한 거야. 근데 개인을 위한 건 충이 아니라 입신양명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자연 친화, 안빈낙도를 하는 삶이야. 그쵸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락,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 두 가지 생각이야. 혜찬아, 대학교 왜 가고 싶어? 잘 모르겠네. 대학교 왜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그러면? 대학교 끝나고? CC 할 거라고? 아니요. 끝나고 뭐 할 거야? 대학교 끝나고 응. 졸업하고 졸업하고 이제 취업할 거야. 취업을 했어. 돈을 혜찬이가 사업을 해서 한 200억 벌었어. 계속 일할 거야? 아니요. 그 다음 뭐 할 거야? 놀아. 뭐 하고 놀 거야? 그냥 아무거나 끌리는 대로 아무거나 꼴린 대로 살 거야? 끌리는 대로 막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하면서 살 거예요? 뭐 할 거야?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주열이? 해야죠. 취직하고 나서. 결혼해야죠. 결혼할 거야? 좋아. 그래서 결혼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계속 일할 거야? 아니죠. 그냥 놀 거지. 뭐 할 건데? 미국으로 따야죠. 미국으로 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선시대 사람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일하고 취업하고 어느 정도 명예를 이루고 나면 놀고 싶은 거야.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근데 이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벼슬을 하고 나면 그래서 물러나는 걸 미덕으로 여겼어. 물러나는 거. 그러면 이 화자는 이거 못했지.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얘들아.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두 개인데 이거 못 이루면 이거라도 해야지. 그치? 그래서 내가 취업을 못하면 즐겁기라도 해야지 백수로. 그래서 이 사람 이 한 거 18국은 둘 중에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어차피 20년 동안 과거 준비해도 10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그냥 자연에서 놀자. 원래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만약 임금님이 부르신다면 그럼 다시 가서 벼슬을 해야지 라고 삼수에 적혀있지. 그치 얘들아? 8수에 그쵸? 8수에 임금님이 부르신다면 그래도 가서 벼슬을 해야지. 하지만 벼슬하기에는 늦었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빨랐죠?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고전 시간은 어차피 작품 수가 많지 않은데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당연히 볼 거야. 연시조 계열을 볼 거야. 근데 되게 특이하게 원래 연시조는 가사랑 복합으로 나오는데 연시조 단권으로 나지, 단문으로.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해요. 가사도 당연히 볼 거야. 근데 들어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6평 원래는 지금 한 거 18국은 9평에 나와줘야 괜찮은 작품인데 6평이 좀 이르게 나왔지. 그래서 뒤통수를 칠 확률도 있어요. 왜? 표점을 무조건 올리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단문으로 나올 것까지 대비해서 동동이라는 고려가요까지만 같이 잡아주시면 이 중에서 무조건 안 나올 건 없을 거다. 그러면 여기 동동까지만 준비하면 예외까지 같이 준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가요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되고, 가사는 연시조는 제가 나중에 공부할 거 한 5개 정도로만 추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총 한 10개, 11개 정도만 학습하면 이 중에서 충분히 나올 거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실제로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6평에서 지금 고전시가랑 현대시를 어렵게 된 거 보니 고전시가랑 현대시 계열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국어 표점이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높아. 이번에 평가원이 공헌한 게 뭐야? 평가 원장이 공헌한 게 뭐야? 수학 표점이랑 국어 표점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겠다거든. 근데 지금 수학 표점이 140점 정도야. 근데 국어 표점이 130점 정도라고 얘들아. 그럼 10점이나 차이가 나잖아. 표점이 지금 만점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는 사실 등급 때문에 등급이 중요한 거니까 상관없지만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표점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점이 생각보다 중요해. 그래서 갑자기 막 이과 애들 막 그러던데 아, 막 투 과목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번에 투 과목 중에 하나가 표점이 96점인가 뭐 그렇다며. 그러니까 50점 만점 맞으면 두 과목을 쓸어 가는 거야. 예전에 실제로 그런 적 있었어요. 제 학생 중에 의대에 합격한 학생인데 국어 1, 수학 1, 영어 1, 탐구가 두 과목 다 2인 거야. 그럼 사실 의대 못 들어가거든. 탐구가 두 과목 다 2면 의대를 못 들어가. 근데 걔가 의대 합격했어. 어떻게 합격했게? 국어 100점 맞아서. 그때 국어 1등급이 84였어요. 그래서 국어 만점자 표점이 몇 점이었게? 158점.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때? 50점, 한 과목 정도를 더 가져간 거야. 그러니 탐구에서 이 과목, 둘 다 2가 떠도 그걸 충분히 엎을 수 있지, 표점으로.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 걔가 그 어려울 때 국어 만점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표점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표점 더 어려워질 거니까 분명히 고전시가 계열도 난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얘 학습을 좀 꼼꼼하게 해두시면 좋겠고, 현대소설은 잘 봐. 쌤 말 들어봐. 쌤 말 들어봐. 민재야, 쌤 말 들어봐. 현대소설은 쌤. 원래 매년 3년 동안 6평은 매번 연계가 됐어. 3년간 6평은 항상 현대소설 연계돼서 원래도 현대소설 연계되겠는데 이랬는데 현대소설이 연계가 안 됐다? 근데 원래 연계가 안 되는 계열은 항상 9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6, 9평이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6평의 현대소설이 연계가 안 됐다. 원래는 항상 연계가 되는데, 그리고 9평은 항상 연계가 안 됐는데 혹시 모르니까 현소는 아마 쌤 생각에 9평에 연계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만약에 9평에도 연계가 안 된다? 그럼 수능이 무조건 연계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9평에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겠죠. 수능에 연계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9평에 연계된다고 우리가 했을 때 제가 뭐 그냥 한번 외워보면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연계됐을 때 작품들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찾는 것들. 제가 이번에도 인물의 내면 심리 나오는 작품들 많죠? 2년 전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무사와 악사라는 작품. 아시죠, 여러분? 무사와 악사라는 작품. 그거 나왔을 때 연계를 느꼈던 애들은 대부분 다 잘 풀었는데, 연계를 못 느꼈던 애들은 그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 너만이 이일규를 좋아했는 줄 아냐? 나는 그 녀석을 너희들은 그저 좋아했지만 사랑했다. 나만큼 그 녀석을 사랑한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막 쳤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연계된 애들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연계가 안 되니까 창섭이가 일규를 사랑했다고? 게이? 이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끝나고 나서 네이버 검색어에 일규 게이, 무사와 악사 게이, 6평 국어 게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연관 검색어에 뜬 거야. 왜 그럴까? 연계 지문 공부 안 하고 가니까 우리 애들은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엄청 어려웠던 거지. 작년에 미스터 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스터 방도 9평, 6평에서 수능 연계 작품이어서 애들이 되게 무리 없게 엄청 편안하게 풀었어. 그러면 9평에 연계된 작품은 어떤 걸까?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갈래복합에 있는 작품. 뭘 봐야 되는지 봐라. 갈래복합에 있는 작품, 그 다음에 실전에 나오는 작품, 그 다음에 수완에 나오는 작품.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가 연계될 거고, 너무 좋은 거 만약에 9평 연계 안 되면 더 좋아. 왜? 수능에 무조건 연계될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9평 연계 안 되길 바라는 게 더 좋고, 만약에 9평에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 파트를 학습을 잘 해놓으면 훨씬 더 유리하게 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고전, 소설이 된다. 현대시도 마찬가지. 쌤님, 조지훈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얘들아. 그래서 맹세할 때 6, 9평에 나오기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쌤님 말 들어봐봐. 그때 내가 조지훈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기억나니? 민족이 아니야. 맞아. 그거 새끼 그것만 기억하네. 조지훈이나 이육사가 나오면 좀 어렵다 그랬어. 조지훈이나 이육사는 한시를 전공한 사람, 한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의 상징성이 높아서 어렵다 그랬어. 그러니까 조지훈이 6평이 나온 게 좋은 거야. 이 조지훈의 맹세 어디 나온 거야, 얘들아? 수능 특강 적용학습 현대시 01번의 두 번째 지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지문 얘가 나온 게 이 지훈쌤 나온 게 다행인 거지. 근데 쌤, 얘들아 잘 들어봐. 그때는 여러분이 느슨하게 넘어갔단 말이야. 쌤님 조지훈 맹세 좋은 작품이라고 했고 나오면 어렵다고 했고 분명히 교과서에 필긴 했거든. 그리고 나서 귓등으로 이렇게 흘려 넘겼겠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귓등으로 흘려 넘겼을 거야. 그런데 현대시 조지훈이나 이육사 같이 한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상징성이 많아서 어렵다고 했는데 6평에 나온 거니까 오히려 좋아. 하지만 쌤이 아까 얘기했죠? 현대시 같은 계열은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아. 하나를 연계시켜서 얘를 난도를 높일 것 같다고.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냐? 쌤 말 들어봐라. 자, 현대시가 수능에 나왔을 때 어려운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때 제가 조지훈 이육사면서 수특에 있는 사람 중에 윤동주도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1, 2학년 내신 공부했기 때문에 많이 잘 못 봤지만 실제로 윤동주는 기독교적인 상징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 자체가 쉬운 시가 아니야.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해놔야 되는 시야. 윤동주의 무슨 시가 우리 수능 특강에 있어? 참회록이 있지, 그치? 참회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참회록을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윤동주 쌤은 2020년 수능 이후로는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으니까 5년 정도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나올 때 됐지. 그치? 그래서 출제가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오늘이나 내일 할 능금이나 성류와 같은 요런 주지주의 시가 있어요. 요 갈래복합에 있는 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찰적인 시, 언어와 관련된 시, 요런 시들은 여러분들이 꼭 미리 학습을 해두면 좋고요. 제가 현대시의 주제는 크게 몇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상향에 대한 동경, 예찬적 태도,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 불합리할 때 그걸 이겨내는 극복 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 자아 성찰. 그러면 윤동주가 나오면 자아 성찰인 거야. 혹은 김남조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우리 수특에도 실려있는데 이런 사람이 나오면 자아 성찰 계열이야. 그럼 나머지는 뭔데, 얘들아? 현실 극복 의지가 있는 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지훈의 맹세 계열이 예찬적 태도와 관련된 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실 극복 의지의 태도가 드러난 시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건 제가 나중에 중요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전체 계열이에요. 특징이고. 자, 이제 그러면 문항을 한번 보자. 여러분 6평은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 3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한번 펼쳐보세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시험지 펼쳐봐. 시험지 어디 갔어, 주열아? 새 거고.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보자.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1번, 2번, 3번 다 맞았구만. 물론 잘했어. 시험지 왜 없노?
시험 조련. 맞았죠? 나 혼자 맞았어. 잘했어. 자, 우리 애들 거의 대부분 다 잘 풀었네. 아니, 왜냐하면 독서론을 그만큼 훈련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을 것 같지만 또 정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1, 2, 3번 잘 풀어서 너무 기특해. 진짜. 다 맞았네. 거의 대부분 1명 빼고 다 맞았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했고, 쌤님,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앞으로는 가나 유형 지문도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세트로 묶어있는 거, 그것도 12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지금 독서론 훈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테마를 정해서 우리 애들이 테마별로 훈련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늘 생각해. 내가 조금 힘들고 번거로우면 여러분 꽤 괜찮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론 같은 문제도 시중에 있는 것들 이렇게 모아서 짧게 하는 거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모닝 독서론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나 지문도 짜깁기를 해서 계속 훈련하면 우리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 2, 3번은 좀 쉬웠고, 특히 2번 문제 같은 이유는 때문의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고 넘어가서 적용했으면 잘 풀 수 있었다. 뒤에 4에서 7번 문제. 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실 특이한 건 없고 좀 평이했는데 거기다 쓰자 여러분. 뭐라고? 일반 사회라고 쓰세요. 일반 사회. 자, 일반 사회 문제는 2022년 6월 평가원, 즉 베카리아의 형벌론 이후에 처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베카리아의 형벌론 이후에 처음 나오는 거라면 쌤 말 들어봐라. 일반 사회학은 그동안 6번의 시험관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원래는 계속 뭐가 나오는데? 법경제 계속 교차였어요. 작년에는 구평 법법이었기 때문에 법지문 2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구평 수능에는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다 경제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제 지문 중에 뭘 집중해서 볼까? 조세와 관련된 거. 그래서 조세 관련 지문을 여러분 좀 집중. 나도 수업해줄 거야, 얘들아. 수업해줄 거야. 쌤도 계속 수업해줄 거야. 조세 관련 지문이랑 그 다음에 환율.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도 써. 조세와 환율에 주목하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좀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원래는 인문복합 지문에서만 나왔던 게 4번 내용 전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복합 지문에서만 내용 전개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4번 유형이 나왔는데 이 4번 유형의 문제가 단문, 즉 하나의 지문에서도 나왔다는 점, 걔가 좀 특이한 거야. 그래서 4번 문항이 조금 특이할 뿐 나머지는 좀 평이합니다. 4번 문항 위에다가 좀 쓰세요. 특이. 원래는 가나 유형의 내용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게 좀 특이한 지문이죠. 6번 문항은 좀 특이했고요. 과학 8에서 11번 문제. 원자, 전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수능에서 물리 나올 확률, 즉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거 나올 확률이, 양자역학이 나올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10번, 11번 문제 거기다가 써. 수능형 아니야. 수능형 X. 이건 내신형이야. 나 10번, 11번 문제 풀고 깜짝 놀랐어. 이게 수능 문제라고? 첫 번째, 보기 지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선지가 단문이야. 선지가 한 줄짜리야. 원래 보통 보기 문제는 선지가 2줄짜리여야 되지. 근데 선지가 한 줄짜리야. 심지어 묻는 문제도 뭐야? 아세틸린은 반응물, 팔라듐은 활성성분. 이거 무슨 통합과학이야? 얘들아, 이게 거의 무슨, 이게 국어 지문이야. 이건 통과야, 통과. 그치? 이게 이건가요? 이게 이건가요? 촉매가 되나요? 활성화가 되나요? 이런 류의 추론이 아니라 지식을 묻는 이런 류의 문제는 사실 수능적이잖아. 되게 내신형이야. 난 이게 여러분을 되게 우습게 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사실 저 왜 역으로 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역으로 냈을까? 왜 역으로 냈냐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이랑 지금 재수생 대부분이 20살이 많겠죠. 20살 아닌 사람도 많지만 20살들이 역대급으로 기초학력평가 수준이 존나 낮은 세대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중3부터 통으로 뭘로 보낸 거야? 코로나를 보낸 세대야. 그래서 학습 결손이 되게 심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초학력평가라는 걸 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요. 그래서 고등 수준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원래 이게 수학은 한 20% 정도가 고등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차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인데 이게 여러분 나이대랑 20살 나이대 애들을 했더니 50% 정도. 국어도 50%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이 고등 정규 수업을 따라가는 게 존나 힘들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충격받았어.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야? 문해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때 갑자기 문해력하고 막 엄청 뜯잖아. 문해력이 중요하대. 그래서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문해력 학원을 다니지 않고 초등학생들이 막 문해력 학원을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막 문해력의 힘, 막 EBS 이런 데서도 문해력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연구한 사람들이 결과를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없어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문장 사이에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줌 수업을 존나 참여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뭐 공부를 했겠어요? 우리 애들 뭔데 아침에 켜가지고 선생님이 자 로그인하고 아침 인사해 이러면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데 조는데 거기서 네 선생님 네 현인 출석했습니다. 다시 가서 자다가 다시 50분 알람 맞춰놓고 깨가지고 다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깰 때 수업 들을 때 뭐야?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주면 밥 들고 와가지고 줌 앞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쫙쫙쫙쫙 먹으면서 보는 거. 그거일 때만 좀 깨고. 아니면 어떤 애들 보니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 선생님 침대 위에 이렇게 화면 해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게 있대. 빨래대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았을 때 뭐야?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하고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현우야 이러면 네 하고 알트탭 누른 다음에 게임 하다가 다시 현우야 그럼 나 다시 눌러가지고 네 이랬겠지. 그러니까 왜 이게 현실을 모르는 거야.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존나 안 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니까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여러분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것 때문에 앉아있는 힘. 그게 되게 부족해요. 우리 애들이 앉아서 집중하는 능력, 선생님을 계속 보는 능력, 수업을 듣는 능력, 이게 좀 떨어져. 왜냐하면 그렇게 긴 시간 앉아있는 훈련을 엄청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엄청 공부 잘하는 1번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앉아서 선생님을 계속 보면서 집중해. 늘 느껴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약간 호흡하려는 그게 되게 강해. 제가 수업을 레벨별로 들어가잖아요. 17개 반을. 근데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 엄청. 그래서 거기서 성적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실제로 보면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운동하다가 막 신일고 걔도 그 3년 동안 야구하다가 1년 만에 공부해서 서울대 체육과 간 애 있거든. 그런 애들 다 뭐냐면 열 몇 시간씩 막 계속 운동하다가 갑자기 공부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앉아있는 힘이 되게 기니까 공부가 되는 거야. 김연아 같은 사람도 막 16시간씩 스핀만 돈다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시험 공부하면 갑자기 공부를 한 달, 2달 하면 전교 3등하고 하는 거야. 왜? 앉아있는 힘, 집중하는 힘이 남다르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애들 되게 빡대가리인데도 앉아있는 힘이 되게 큰 거야. 연예인들, 아이돌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아이돌 연습생 포기하고 막 카이스트 가고 서울대 가고 이런 애들 나오잖아. 걔네들도 새벽 몇 시간 동안 계속 춤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집중하는 힘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되게 중요해. 공부의 1번이 그거더라고.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 진짜 힘들 때 한 개만 더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라고. 근데 그게 정말 공부 잘하게 만드는 힘이더라고. 근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량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그거 만약에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6월, 9월 넘어가서 이렇게 재수생들한테 이렇게 깔고 가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재수생이라고 해서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재수생 애들도 여러분 밑에 깔리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내가 깔아주느냐. 내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밟고 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 뒷장 넘길게요. 자, 요 가나짐. 평가원. 나 이거 보고 진짜 실수를 금치 못했잖아. 야, 평가원이 여러분한테 변화를 주고 싶어서
가나 지문을 3번째 배치했어. 그래놓고 짜잔 놀랬지 이러는 거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혀 놀라지 않았고, 여러분 신유형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쌤 이거 신유형 아닌가요? 이거 신유형 아니고 거기다 쓰자. 2020년 유형이야. 2020년에 이런 유형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지금 통합형 인재처럼 그때는 융합형 인재를 추구했었는데, 국어가 이때 잘 됐으면 주관식이 생겼어. 주관식을 만들려고 시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빈칸인데 이게 뭐랑 뭐야? 독서랑 쓰기랑 결합한 문제야. 독서와 쓰기를 결합한 융합식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 1, 2, 3, 4, 5번을 빼고 요 내용 빈칸을 주고 빈칸을 쓰라는, 지문을 주고 빈칸을 쓰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 이게 약수령 논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쓰기랑 독서의 결합형이지.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 앞으로 이제 모든 사설 모의고사, 우리가 풀 헐, 뭐 대성, 그 다음에 이감 이런 류의 모의고사들은 다 이 12번 유형이 계속 나올 겁니다. 6평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모의고사 만드는 데가 이런 유형을 다 반영시켜 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게 계속 보실 수 있을 거고요. 14번 문제랑 16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 둘 다 틀린 친구는 아직 가나를 잘 못 읽는 거야. 14번, 16번 중에 16번만 틀린 친구는 보기의 조건을 잡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심적 상태랑 파생적 상태의 차이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친구는, 16번을 틀린 친구는. 그 차이점을 못 잡고 보기랑 대응을 아직 못하는 거야. 그래서 16번 틀린 친구 꼭 써. 자기가 써야 돼. 자기가 약한 파트를 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필기를 해나가야지. 같이 6평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6번 문제가 내가 틀렸어. 약했어. 그러면 뭐 해줘야 돼? 보기랑 본문을 대응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쌤 14번 문제 틀린 친구는요, 아직 추론 문제 해결하는 게 약하다. 14번 문제가 틀린 친구는 자기 추론 문제 푸는 게 좀 약한 거야. 그래서 추론을 좀 더 잘 보고 연습하는 준비를 좀 하세요, 여러분. 추론을 좀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뒷장 넘길게. 자, 이제 상사동기.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는데 18번이 좀 헷갈렸을 거야. 18번은 서술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 방식 약한 친구들인 겁니다. 18번 틀린 친구들은 표현법이나 서술 방식이 평소에도 좀 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알겠지? 왜? 내가 이런 표현법이나 서술 방식을 능동적으로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돼. 그걸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뒷장 넘겨보자. 요 고전 시가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거 18곡은 학습을 안 하면 애들이 좀 약했을 거야. 그래서 24번이랑 26번 틀린 친구들은 한거 18곡 독해를 못한 거니까 또 고전 시가 독해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고전 시가. 쌤, 고전 시가 독해력 어떻게 키우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EBS에 있는 연시조와 가사 작품을 해석하는 연습으로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시 뭐 고전 시가 문제집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EBS에 있는 연시조나 가사 작품 동동까지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줘야겠죠? 자, 이제 뒷장 넘겨볼게요. 30번. 이게 제일 수능스러운 지문이야.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문학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쌤, 무슨 얘기요? 요즘에 현대소설은 사건을 파악하는 건 안 나온다. 그치? 선생님이 인물관계를 잡고 사건을 파악하는 건 안 나온다 그랬어. 그럼 쌤 뭐 나온다 그랬어? 내면 심리, 태도나 반응을 따라가는 걸 잡아줘야 된다 그랬지. 사건을 파악하는 건 옛날 스타일이라고. 그쵸? 근데 얘도 정확하게 내면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현대소설 읽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난 거, 사건은 희미한데 내면의 변화가 뚜렷한 것들, 그런 걸 잡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작품을 읽을 때 뭘 잡았어야 돼? 뭘 잡기는 여러분, 이런 9페이지, 10페이지를 읽을 때 첫 번째 문단에 둘, 넷, 여섯 번째 줄, 이런 걸 잡아야지.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깨달았다. 이런 걸 잡는 거라고, 여러분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정일이는 불쾌해졌다. 얘를 잡아줬는지 못 잡는지를 보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고. 그게 나의 태도잖아. 정일이의 태도잖아.
그 다음에 7번째 줄에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여러분. 이런 정서의 변화를 따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을 읽는 연습이고 이게 연습이 돼 있으면 28, 29, 30번을 잘 풀었을 거야.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현대소설이 5분, 6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10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태도를 고정시켜 보세요. 31에서 34번. 이 문제 중에 33번을 참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는 틀리라고 만든 문제야. 그래서 틀린 친구는 잘했어. 맞춘 친구는 대단해 그냥. 틀려도 괜찮은 거야. 쌤 이게 왜요? 쌤 한번 볼래?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옛날에 제가 문법 최소 대립상 봤을 때 느낌이에요. 최소 대립상도 이거지. 우리 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함정을 싹 판 거야. 근데 이 5번 문항도 33번에 5번도 보면 문제도 문제가 없고 지문도 문제가 없어. 뭐라고 돼 있냐면 담벼락도 내 언어고 라일락도 내 언어고 개똥도 내 언어야. 그럼 이 세 가지는 대등하게 병렬되어 있는 거지 얘들아.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서울대 합격 축하합니다. 자, 어쨌든 내 언어인데 여기서 뭐가 함정이냐면 이게 함정인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담벼락, 라일락, 개똥 대등한 건데 내 심리상 내가 상상할 때 이렇게 상상해. 담벼락 안에 라일락, 개똥. 그러니까 보세요. 자, 건물 있고 사람이 있어요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되게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건물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건물 있고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건물과 사람을 대등하게 안 놓고 건물 안에 사람을 놓는다고. 앞에, 옆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처럼 담벼락, 라일락, 개똥이 다 대등하잖아. 담벼락 내 언어, 라일락 내 언어, 개똥 내 언어인데 우리가 담벼락 안에 라일락이랑 개똥을 넣는다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되게 잘 노린 거야. 엄청. 그래서 5번이 뭐가 틀렸어? 담벼락 안에가 틀렸지 얘들아. 그치? 이해됐어? 다 똑같은 대상일 뿐인데 담벼락 안이라고 뭐를 사고의 함정을 싹 판 거예요. 근데 나는 머리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을 정말 잘 노린 문제다. 이게 언어지. 10번 문제 같은 게 언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언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국어, 문학이 이 독서만큼 쉽게 나왔으면 1등급이 100점이 5%가 넘었을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원래는 독서로 난도를 맞추는데 독서가 상대적으로 너무 쉬우니까 약간 이 문학이랑 언매로 약간 등급을 끌어내린 느낌이야. 문학이랑 언매로 등급을 겨우 끌어내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고. 화작! 얘들아 화작 틀리면 안 된다. 화작 매일 연습해라. 화작은 만점이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고 화작도 난도를 높이려고 하는 흔적은 있어요. 뭔데? 38에서 42번. 화작 선택한 친구들은 38에서 42번에서 뭘 높이려고 했냐면 잘 봐. 38, 32. 가는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고 라고 했지. 여러분 문제에서 토론 동그라미 해보세요. 센 말 잘 들어. 토론이 나왔다는 말 그 자체가 토론이 나왔다는 말 자체가 시험의 난도를 높이는 겁니다. 왜요? 토론은 최근 2, 3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늘 대화가 나왔어.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동아리 회의 중 일부입니다. 대화가 나왔지 토론이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럼 토론을 냈다. 좀 높이고 싶었던 거야. 언매랑 화작 간의 급간을 높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아서 화작을 생각보다 잘 풀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론 유형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여러분들 토론 유형 훈련해 주시면 될 거고요. 화작의 항상 킬러 문제는 44번이에요. 그래서 44번 유형은 약한 친구들은 이런 유형을 늘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만점을 위해서. 자, 언매. 언매는 가 2022년 수능 이후로 처음 나온 거야. 국어사 지문형 스타일이. 지문형이 늘 나오지만 문법이나 한글 맞춤법 품사 정도였지. 이번에 국어사 중세국어를 지문형으로 낸 건 거의 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쌤 말 들어봐. 35번을 제외하고는 거저주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체감상 난도가 되게 높았을 거야. 이제 엄매가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은 엄매부터 푸는 순서를 좀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9평 때 엄매부터 푸는 거 말고 독서나 문학부터 푸는 걸 먼저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체감 난도가 좀 높아요. 익숙한 문제긴 한데. 그리고 쌤님 하나 약간 엄매하는 친구들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주면 37번 문제 별표 쳐봐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도 나올 텐데 참고로 제 통계는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경험과 관련된 거니까. 6평의 서술어의 자릿수가 나오면 수능에도 서술어의 자릿수가 잘 나와. 근데 9평의 서술어의 자릿수가 나오면 잘 안 나오는데 서술어의 자릿수가 존나 어렵거든.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 계속 스크랩을 해서 오답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엄매 선택한 친구들이요. 서술어의 자릿수 나오면 꼭 스크랩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40번 문제는 매체 40번 문제는 실수를 유도한 거고요. 42번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쌤봐, 자, 화작 컷이 97인 이유가 문학 33번을 제외하고는 다 맞았으면 했기 때문에 1컷이 97인 거고요. 엄매가 92인 이유가 매체 있는 42번 한 문제, 그 다음에 문법 한 문제, 그 다음에 33번 이렇게 틀리면 93점, 92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틀려도 되는 문제는 틀려도 된다. 하지만 맞춰야 되는 문제는 나한테 약한 파트니까 애를 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그럼 난 이걸 개선해야겠구나. 앞으로 나 이 부분을 훈련해야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쌤 볼게. 쌤 제 점수가 70점 미만이에요. 그런 친구는 선택 과목을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이 주는 선택 과목을 오답 정리를 잘 하세요, 여러분. 꼼꼼하게 하시고 EBS에 있는 문학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학습을 하세요. 그리고 수특도 뒷부분, 수특 뒤랑 그 다음에 수완 부분, 이따가 앞으로 학습할 수능 완성 부분 있지? 얘를 철저하게 학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80점 미만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0점 미만인 친구들은 여전히 이 친구들도 선택 과목을 한두 개씩 틀릴 거야. 그래서 얘를 만점 맞는 걸 목적으로 하되 이 친구들은 이제 문제 푸는 양을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약한 파트의 오답을 정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80점 미만대예요. 그래서 양을 늘려서 이 양에 대한 오답 늘리면서 당연히 EBS 학습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90점 미만이에요. 90점 미만인 친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선지에 대한, 내가 약한 선지에 대한 사고의 허용 가능성,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생각을 존나 병신같이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생각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이제 독서 지문, 독서 연계 지문들 좀 많이 푸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독서가 어렵게 나올 때를 당연히 대비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90점 이상인 친구들은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자, 여러분, 90점 이상인 친구들은 쌤 저는 90점 넘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자기가 약한 부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지. 얘들아, 공부는 펼쳐서 많이 하는 게 결국 중요하지 않아. 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간과제 줄 때도 우선 과제를 주죠. 과제 우선순위를 주지. 그래서 내 교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량을 정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여기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3개 정도, 6평 시험지 3개 정도만 해설을 좀 하고요. 중요한 거 해설하고 그 다음에 갈래복합하고 한두 지문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끝. 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자, 요거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글을 읽느냐거든. 내용도 어렵긴 한데 글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세모하자 여러분.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이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대. 그럼 이와 달리니까 기능주의부터 형광펜 쭉 그어보자. 그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 이와 달리 나오는 순간, 은빈아 나 보여? 나 보여? 아, 그래요? 자, 보자. 자, 일단 한번 볼게. 쌤님, 보세요. 동일로는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애들 머리에서 무슨 점 잡아줘야 돼? 얘들아, 무슨 점 잡아줘야 돼? 차이점 잡아주려고 애를 써야 돼.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때 동그라미 하자. 기능이란 꺽쇠를 열어버리자.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까지 꺽쇠로 닫자. 정의는 항상, 개념은 항상 묶어버려야 돼. 단독으로 나오니까.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 형광펜 끝차 기능주의를 따라가 보는 거지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기능주의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로는 기능주의는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별로 어때? 구성하는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구성하는 물질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달라. 하지만 두 가지의 기능이 동일하다면, 기능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뭐도 똑같다 여러분? 의식도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계속 볼게. 설은 형광펜 끝차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 또 차이점 잡아줘야지. 뭐랑 뭐의 차이점? 기능주의랑 설이 반박한다 했으니까 차이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설의 반박을 우리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계속 읽어보자.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끊어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세모야지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형광펜 끝차 기능은 같지만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거기 위에 제가 물어볼게요. 함수적 역할이 뭔데? 거기 함수가 뭐야 여러분? 입력과 출력이지, 그치? 입력과 출력은 같지만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함수적 역할은 같지만이라는 말은 입력과 출력은 같지만, 그러니까 기능은 같지만 의식이 다르다고. 그래서 얘 설이 반박하는 건 뭔데? 기능이 같더라도 뭐다? 의식은 다르다. 의식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랑 이 의식 부분에 대한 내용이 차이를 두고 있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 오른쪽에 차이점이 뭐지? 뭐가 다르지? 그게 인문지문을 관통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여러분이 잡아줬다. 여러분이 같은 말인 거 알지? 잘 보세요. 얘는 기능이 똑같으면 의식도 똑같아. 근데 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제가 중국어로 yes가 뭐죠 여러분? 하오 아니야? 하오 좋다. yes 아니에요? 아니다는 뭐야? 부시? 알았어. 부시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 나한테 그러면 은상이 중국어 좀 할 줄 아네? 그럼 은상아 질문 한 개만 해봐.
아무거나 중국어로. 은사이 짱깨야? 어?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은사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그냥 하오 아니면 부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어쨌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알고 대답한 사람이랑은 다르지. 봐봐. 입력, 하오, 출력 똑같잖아. 근데 똑같은 입력, 출력이지만 다른 의식이 있다고. 똑같은 기능, 대답이라는 기능은 똑같지만 의식, 생각은 다르다고 얘들아. 그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반박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한번 보자.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모하자. 의식의 하나인 인지,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하지만을 통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차이점을 잡아주는 거지. 하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몸 안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몸 바깥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차이를 잡아주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잡아보면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괄호 열고 닫아버리자. 그래서 형합의 끝자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야. 확장인지 이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따라가 보면 되죠. 그에 따르면 끊어버리자.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형합의 끝자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죠. 내가 인지한다, 의식한다 이 말은 이게 심적 상태를 생긴대요. 뭔데요?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래. 묶어버리자.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나. 그쵸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다른 데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기대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괄호 열자.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까지 괄호 닫자. 이와 달리 세모할게요. 파생적 상태. 다른 거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왼쪽에다 쓰세요. 차이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파생적 상태는 형합의 끝자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낸다고. 앞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예요. 주체에 의해 열람된 이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예요. 하지만 세모하자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이제 밀도 있게 읽어라.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다음 문장이 중요하지 얘들아. 밑줄은 형광펜 끝차.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 두 문장의 차이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문장을 밀도 있게 읽어야 돼. 파생적을 조작함으로써 기억을 생겨나게 하는 게 아니라 미안 변환하는 게 아니라 파생을 조작함으로써 기억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치? 변환이 아니라 생성이라고 여러분.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형합의 그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말하는 확장인지 이론은 결국에는 두 가지의 차이를 니네가 아는 거야. 심적 상태랑 파생적 상태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파생적 상태인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노트북, 어떤 노트북처럼 예시가 나왔잖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같은 거야. 근데 심적 상태는 기억 같은 거라고. 그치 얘들아? 거기 써있잖아. 기억이나 믿음이라고. 근데 내가 파생적 상태에서 저장 정보를 심적 상태로 이렇게 바꾸는 것, 이거를 뭐라고 여러분? 생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를 내가 뭐 해서 조작함으로써 생성하게 만드는 거지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쌤 볼게요. 여러분도 궁금한 정보를 찾아. 그치? 네이버에서 찾아. 휴대폰에서 찾아. 사전에서 찾아. TV에서 찾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의 기억이 생성되는 거지. 그치?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여러분의 기억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생성이지 뭔 변화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볼게요. 이러한 동그라미 할게요.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에 거실 때만, 다시 말해 동그라미 하자, 환경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밑줄 끝차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고. 우린 이거를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인지 과정은 뭐와 함께 있을 때? 주체랑 있을 때. 여러분의 주체랑 떨어지면 당연히 통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 없지. 즉 동그라미 하자. 로렌츠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확장인지 이론은 형광펜 끌게요.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까지 넓혀가면서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대. 까지 잡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그라미 할게요. 자, 이러한 다음에 항상 서술 방향 잘 나온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해요. 첫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이 내용 그냥 묶어버릴게.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동그라미 하자.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까지 걸로 닫자. 닫고 여러분 차이점 잡아버릴게요. 자, 지각, 깨닫는다라는 걸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사물, 어떤 대상과 내 몸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 얘들아? 물질 세계에 있대. 선생님 물질이 뭔데요? 여기서 물질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현상 세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 우리가 말하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제가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의식은 이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생각은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물질 세계가 아닌 곳에 있다. not 물질 세계에 있다고. 그치? 현실 세계가 아니라고. 그러니 여러분 자 들어보자. 자, 쌤봐. 이걸 보면 뭐라고 지금 여러분 떠올릴 거야? 지우개 혹은 검정색. 그 여러분의 생각은 물질 아니지. 그치? 이거 여러분 물질 세계에 있어요. 그쵸? 눈에 보이죠? 그럼 물질 세계라는 건 다른 말로 구체적인 세계라는 거야. 그치? 근데 물질 세계가 아닌 의식, 검은 색이라고 생각한 거. 그건 어때? 물질이 아니지. 여러분이 형체를 구현할 수 없어요. 그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보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뉜다 했으니까 우리도 나눠주는 거지. 형광펜 끝차.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형광펜 끝차.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네요.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한번 끊어봐. 아까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까지 끊어봐.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좀 할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모든 건 다 물질로 부과할 수 있어. 이걸 사실 다른 말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지? 객관주의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윈터 때 한번 수업해 줬었는데 너무 오래됐죠? 자, 객관주의 철학. 여기에서 두 가지. 첫 번째. 물질은 모두 다 똑같아.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일론이라 그래. 심신이론론이라 그래. 들어봤지 얘들아? 이런 세상 모든 건 다 물질이야. 물질 아닌 건 하나도 없어. 모든 건 다 물질이야. 쌤, 사랑하는 것도, 네, 사랑도 물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 뭐가 나와서 여러분 호르몬이 나와서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공포도 어때? 공포감을 느끼는 물질이 나와서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포감을 느끼는 거랑 사랑을 느끼는 거랑 한 끗 차이라잖아. 두 개 물질이 거의 유사해서. 그래서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달 때 이러면서 존나 무서울 때 사랑해 이러면 고백에 성공할 수 있다고. 들어봤어요? 공포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병신 같니?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니 요즘에는 그런 걸 봤는데 아니 애기들이 봤더니 애기들도 그런 외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는 물질이 완전 다르대. 그래서 그 봤어요? 연구 결과 중에 애기들은 본능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걸 선택한대.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해한대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가고 싶은 친구는 점검해라, 알겠지? 근데 제가 근데 봤더니 어떤 애 그러더라? 그 어떤 어제 또 효주란 친구가 면접 때도 80%가 첫인상에서 결정된다고. 그래서 잘생길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대. 예쁘거나.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잘생기거나 예쁜 건 뭐냐 하면 예쁜 건 다른 게 아니고 그거예요, 여러분. 인상이 좋으냐. 갈 때 여러분 너무 화려하게 생기면 또 떨어져. 약간 이렇게 단정하고 들어갈 때 꼭 이런 애들 면접 갈 때 얼어가지고 자 앉으세요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좀 무섭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일단 좀 무섭죠. 어쨌든 이렇게 있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 애기들도 이렇게 무섭게 있으면 되게 엄청 무서워요. 저 얼마 전에 제 친구 그 아들이 2살인데 2살인데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왔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예를 들어 있으면 혜찬이 삼촌 일로 와 이러고 예를 들어 뭐 승원이 이모 일로 와 이러는데 저한테는 지영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맨날 친구들이 맨날 야 지영이 이모야 지영이 이모 이러면 지영이 이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쌤 강아지 이름도 막 이렇게 자몽이 홍시 이렇게 부르면서 나한테는 지영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맨날 야 너 주영이 말하면서 왜 이모한테 이모라고 안 해? 이랬거든. 그러니까 지영이 이모 이러길래 내가 그래 그러니까 무섭대. 그러니까 좀 여기 앉아있어 이러는 거야. 자기한테 오지 말래. 여기 앉아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애기들은 약간 좀만 무섭고 이러면 원래는 막 찾아. 맨날 제 친구한테 지영이 어디 있어? 지영이 오늘 놀러와? 그래서 지영이 이모야 이러면 지영이 이모 놀러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좀 약간 좀 만만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입에 그렇게 익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모, 할매 뭐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너무 웃겨요. 요새 말을 너무 잘해서 귀엽더라고. 저번에 전화했는데 귀여웠어요. 쯔영이 우리 집에서 물떡 먹고 갈 거야? 이렇게 귀엽더라고. 자 아무튼 그랬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물질이야. 물질. 모든 건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게 동일론. 그럼 계속 읽어보자.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 차이를 주장하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원론이에요. 생각이랑 물질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원론이야. 전자에 의하면 끊어봐.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면 후자에 의하면 차이점 잡아야 되겠지? 지각은 사물에 대한 주체, 즉 동그라미 의식의 판단이라고. 얘들아 두 개의 차이점 알겠어? 전자는 뭐로 판단한다고 얘들아? 무슨 반응? 그렇지. 후자는 무슨 판단? 그래 그걸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전자는 물질로 판단하고 후자는 의식으로 판단한다고. 알겠니? 얘들아 이원론인지 이원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의 차이를 여러분이 계속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이처럼 동그라미 할게.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동그라미 하자. 밑줄 끝자 확정되어서 각각 존재한다는 거야.
내가 깨닫기 이전에 주체와 대상은 이미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쌤 볼게.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있는 거래. 잘 봐. 사랑이란 감정. 그건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있는 거야. 알기 전에 이미 있는 건데 나중에 내가 지각하게 되는 거라고. 슬픔이라는 이 감정은 물질에서 나오긴 하는데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거야. 내가 근데 그걸 나중에 지각하게 되는 거라고. 그건 이론론이든 이원론이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 있고 내가 지각하는 거야. 계속 보자. 하지만 세모하자. 이제 반박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객관주의 철학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야. 따라가 준자. 하지만 세모하자. 형합의 끝차.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이라고. 얘는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했는데 존재하기 전에 이전에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난다고.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 그게 지각이라고. 지각이 먼저라는 거야, 이 사람은. 주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인데 이 사람은 지각을 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볼게요. 괄호 열자.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손에 맞닿아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만져진다까지 괄호 닫자.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주체와 대상은 형합의 끝차.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확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 알겠죠? 얘는 나중에 지각이 생기는 거고 얘는 먼저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객관주의 철학은 지각이 후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얘는 지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쌤 말 들어봐. 내가 물어볼게. 세상에 뽀빠 퐁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야,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는 거야.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말이 좀 그렇네. 세상에 탕수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너네가 탕수육이라는 거 알기 전에 탕수육이 세상에 존재했어? 알아야 존재한다고. 얘는 니네가 알기 전에 그게 없다고. 얘들아, 쌤 봐봐. 사하라 사막을 하나 떠올려봐. 거기에 제가 의자를 하나 놓고 왔어요. 자, 상상했지? 지각했단 말이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각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내가 알아야 지각해야 그제서야 그게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이 메가스터디 학원에 다니기 전엔 그건 없는 거야. 세상에 없는 거야. 여기는 무야, 무.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 다니고 나서야 얘를 알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존재하기 이전에 지각해야지만 그제서야 존재하는 거지. 아무리 저 커피가 있어도 여러분이 지각하기 전에는 이 커피가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우선이 아니라 지각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 좀 갑자기 철학 수업했다. 자,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형합의 끝차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조차 다 뭐야? 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형합의 끝차 내 몸의 체험이다 까지 잡아주세요. 그럼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좀 쉬웠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의식과 함수적 역할. 나는 그러니까 나의 체험으로서의 지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자, 13번 한번 볼게요.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동일론자들은 뇌 밑줄 끝이야, 여러분. 뇌가 뭔데, 여러분? 물질이지.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보니까 맞습니다. 2번, 썰은. 걔가 키워드죠, 여러분. 걔를 키워드로 잡아서 이 문단을 봐야지. 중국어 방안, 중국어 아는 사람 의식이 밑줄 끝이야. 다르다.
그래서 기능은 같지만 의식이 다르다고 봤으니까 맞죠, 여러분? 3번 볼게요. 로렌치는 끊어. 그걸 통해서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보는 거야. 기억이, 자, 밑줄 끝자. 기억이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얘들아,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은 다른 말로 얘들아 무슨 상태가 기억이지 얘들아? 그렇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자. 심적 상태라고 바꿔보세요.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아니야 얘들아. 거기 본문 보면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얘들아. 그치? 자, 밑에서 마지막 가 지문의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보세요. 아니라 이런 차이점 밀도 있게 보라 했지 얘들아.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심적 상태가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기억이 심적 상태라 그랬지? 심적 상태가 바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인지 과정. 쌤 볼게요. 이 인지하는 게 바깥으로 확장되는 거지. 내 기억이 몸 바깥으로 나가면 어떡해 얘들아? 그럼 맨날 붙잡아야지. 근데 기억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의 인지 과정.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보고 생각된 나의 인지 과정. 이게 노트북도 보면서 인지 과정이 생기고 휴대폰을 보면서도 인지 과정이 생기고 사전을 보면서도 인지 과정이 생기고 이 인지 과정이 확대되는 거지. 내가 알게 되는 이 과정이 확대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인 거야. 자, 그러면 14번 한번 볼게요.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획을 평가한 내용.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어. 자, 밑줄. 자,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 자, 지각 이전에 주체가 있다는 건 나의 글쓴이는 인정하지 않지 얘들아. 지각 이전에 주체가 있다는 말 인정하지 않지 얘들아. 왜?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 지각 이전에 주체가 존재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1번 타당하지 않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반박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2번까지 정도만 보자. 2번, 3번.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어.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 밑줄. 애초에 그런 말은 한 적 있어 없어? 나를 한 사람은 의식이 독자적 실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얽혀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밑줄 끝자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의식이 물질이란 말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동일론에서 얘기한 거지 그치?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동일론에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한번 볼게.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지각과 감각은 구분되지 않는다. 얘들아! 쌤 15번 유의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 정답을 확정하는 거. 소거해서 푸는 거 아니다. 거기다 쓰자. 15번 유의 문제는 항상 나와. 항상 나오는데 15번 유의 문제 쌤이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본문에서 찾아서 소거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의 정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15번 유의 문제는 여러분이 소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본문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정답을 찾아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야 더 빨리 풀리고 그래야 오답률이 낮아.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게 몇 년도에 나오냐면 2022년 6월에 처음 나온 유형인데 요 유형이 정답을 소거해서 풀려면 되게 어려운 문제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개념으로 돌아가서 찾으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럼 얘도 봐봐. 니은. 지각과 감각이 구분되지 않는다. 첫 문단으로 돌아가 봐. 하지만 그 문단의 처음.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말해.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잡을 수 있겠지 본문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는 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이잖아. 그쵸? 얽힘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찾아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야 반드시. 왜? 항상 이런 문제 나와. 기획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기획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답을 소거해서 푸는 것보다
개념으로 돌아가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다. 16번 한번 보자. 대답해보자. 요거 하고 요 지문하고 또 좀 쉬는 시간 줄게 얘들아.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 B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해요.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위치 정보를 뇌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데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쌤 물어볼게. 자,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뇌를 사용해서 전달받는데 그러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파생적 상태야, 심적 상태야? 대답해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파생적 상태야, 심적 상태야? 파생적 상태지, 그치? 외부의 정보잖아, 그쵸? 거기다 써 파생적 상태. 그 다음에 얘가 파악한 사물의 위치, 사물의 위치지 얘들아. 사물의 위치는 뭐야? 무슨 상태 여러분? 심적 상태가 된 거지, 그치? 자, 1번부터 볼게.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끊어. A와 B가 암실 내에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 끊어봐. 그럼 어때? 출력이 똑같다는 말이지 얘들아. 입력과 출력이 똑같다는 말이죠. 왜? 기능주의에 따르면이잖아. 그러면 기능이 동일하지. 그러면 의식도 동일하네. 그쵸? 그래서 1번도 맞다. 2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끊어. 확장인지 이론, 로렌츠를 보는 겁니다.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끊어. 그럼 사물의 위치 파악했으니까 기억, 심적 상태가 생성된 거 맞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맞다. 3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끊어. 로렌츠만 보는 거야.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밑줄 그차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나는 경우 끊어봐. 밑줄 긋고 끊어봐.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해석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경우 어디서? 가문단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나타내는 상태래. 보이지 얘들아? 이와 달리 다음에 찾았죠 여러분? 네 번째 문단에 네 번째 문단의 여섯 번째 줄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나타내는 상태래. 그러면 다시 16번의 3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것 다른 말로 파생적 상태라고 바꿀 수 있겠다. 그쵸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파생적 상태라고. 그러면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찾은 거야. 파생적 상태의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말이 이상하지 애초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됐네요. 자 뒷장 넘겨보도록 할게. 자 상사동기는 따로 하지 않을 거고 우리 22에서 26번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따가 27에서 30번, 31에서 34번을 35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칠판만 지우고.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친구들 한시 갔다 오고 좀 졸리는 친구들은 기지개를 좀 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7에서 30번, 31에서 34를 해설 제일 어려운 것들을 해설할 테니 앞에 있는 거 궁금한 친구들은 나와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자 보자. 27에서 30번부터 한번 볼게.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 요거 듣고 귀향한 정일 동그라미, 용팔 동그라미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 둘 있죠? 있을 때 잡아 놓는 거야.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물 간의 관계를 놓지만 정일이라는 요 두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는 인물의 뭐 태도나 반응을 따라가 주는 거야. 여기서는 정일이 중심 인물이니까 정일의 태도나 반응을 우리가 따라가 주는 걸 여러분이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하고 31번 보기 한번 보자.
보기에 있는 내용 안 봐도 괜찮은데 한번 봐볼게. 무성격자의 정의는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형광펜.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형광펜.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대요. 주변 대상 관찰하고 의미 파악하고 반응하고 분석하고 내면마저 대상화한대. 얘들아, 자신의 내면을 대상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3인칭화한다는 거야. 대상화라는 건 3인칭화한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이거야.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영이 오늘 기분 안 좋아. 뭔지 알겠어? 지영이 똑당해. 약간 이게 나를 대상화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응? 지영이 오늘 슬퍼. 약간 이런 느낌.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 대상화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보니까 잘 못하겠잖아. 우리 애들 내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다고 우리 애들 표정이 왜 그래. 자, 아무튼 그런 거야. 그게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 여기서 보면 정일이는 어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보는 듯한 용파리가 따지는 삼판알, 다른 말로 하면 주판알 같은 겁니다.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이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삼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파리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형암의 끝차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어. 자, 용파리와 정일이가 나누는 대화의 주된 내용은 지금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붉어졌대요. 여기에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파리는 정일이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했어요. 아빠가 위독한데 재산 문제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용파리는 아주 속물적인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행합의 그차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파리 얼굴에 발라넣은 듯한 그 웃음이 행합의 그차 말할 수 없이 미웠대. 그러니까 정일이가 용파리에 대한 감정 계속 뭔데? 계속 뭐대? 밉대. 불쾌하다. 이렇게 그냥 계속 나오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때? 를 잡아주시는 거야. 이 인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따라가 볼게요.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 심열은 뭐냐면 마음속에 열기. 알겠지? 분노를 얘기하는 거야. 분노가 떠오르며 내가 언제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했던가? 하고 형아배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그러다 정일이는 금시 끌어지는 듯한 형아배 웃음이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대요. 이 새끼 사이코패스인가?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거야, 여러분? 거기다 쓰자. 속물적 욕망. 그러면서도 그 재산이 자기한테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독한데 용파리가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나눌 수 있다. 도장을 찍어라니까 이 새끼 아빠가 위독한데 여기서 재산 상속 얘기라고 속물적 새끼 기분이 나쁘네. 불쾌하네. 하지만 어때? 내 앞으로 떨어지는 재산이 예를 들어 몇백억이래. 그럼 어때? 아버지가 위독한 건 위독한 거고 그러면서 웃어 나오는 나의 속물적인 태도는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계속 보자. 이러한 심열, 마음속의 열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그럼 용파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의로운 분노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급하게 도장을 뒤져내며 아유 자 칠 대로 치유 나는 어디다 치는지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짓거리듯 말하는 정일이는 혀가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걸 들을 때 내가 지금 더한 심열 이 마음속 열기에 떠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혀가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졌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약간 어때? 부끄러운 느낌도 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쓰세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는 거야.
그래서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장금은 제가 장인께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얘들아, 그러면 정일이한테 아버지는 용팔이한테는 누가 되는 거야? 장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용팔이한테는 장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장인이. 그치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 관계는 뭐야 여러분? 가족 관계인 거야 어떻게 보면. 여동생이거나 누나의 남편인 거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러분?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현갑을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대. 걔를 아빠한테 말하러 가지마 이렇게 불러내고 싶었어요.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했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창졸이라는 건 다 무슨 말이냐면 순식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창졸은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현갑의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했대. 중문 안으로 즉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야 그걸 못해? 내가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마치 그걸 못하는 어디 갔지? 여기 솜이 어디 갔죠? 엥? 나니? 엥? 하하 어디선가 떨어뜨렸네. 솜 찾으면 주세요 여러분. 자 볼게요. 어쨌든 보자. 그래서 아슬아슬했대요. 종시 용팔이가 중문화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현갑의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했을 때 자기는 육감으로부터 얘기했을지 모르는 일이 일어나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현갑의 기대가 있대.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듯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이 태도가 뭐야? 우리 보기에서 봤던 적극적 행동을 주저하는 모습이지, 그치? 적극적 행동을 주저하는 모습이에요. 큰일 났네. 여기 엄청 크게 녹음됐겠네. 짜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고마워요. 자, 계속 보자. 이게 사람이 병신 같네. 진짜. 참. 지영이 부끄러워. 자, 계속 볼게요, 여러분. 자, 정일이는 어쨌든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굉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한 만큼 허전한 실망. 아빠가 조용해서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귀를 때리는 듯한 고함 소리를 들었어요. 이해됐지? 그럼 결국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용팔이가 얘기를 했던 그 제3분배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 소리를 하시는 거지, 그치? 반박을 했다는 것까지 여러분 잡아줬습니다. 자, 중략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는 눈을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써 살려낼 의지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후회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일이는 형합의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도 있었대. 그러니까 정일이만 따라가는 거야. 아빠나 이런 주변 사람들은 안 따라잡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못 먹고 혓바닥을 축이기만 하는 것으로 심한 구역질을 하게 된 만수노인. 동그라미 하자. 이 만수노인은 그럼 누구야?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했다.
정일이는 담요를 죽여서 병상을, 그러니까 침대를 돋구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드렸어요.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이 뭐냐 하면 아픈 사람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만수노인 병인 아버지 다 동일 인물인 거 알아줘야 돼. 어디나 눈 가는 곳에 물이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웠어.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할 듯이 돌려보다가 그것도 만족 못해서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했고, 정일이는 아버지가 벽이 폰한 것에 또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문을 떠서 작은 폭포같이 쏟고를 계속했어요. 만수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봤어. 그 눈을 볼 때 정일이의 태도, 형광펜, 감정보다 걷잡을 사이도 없이 눈에 눈물이 솟아올랐다고. 정일이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찍이 그러한 걸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했어.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의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건 형광펜 의외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욕망에 불타는 모습을 본 게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 까지 여러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27번은 너무 당연하게 서술자가 중심인물 정일이의 시선에 의존한 거 맞지,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 잡았을 거고, 28번 한번 보자.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3번인데 용파리의 행위에 대해서 밑줄 그자 내가 인물의 내면이 정답일 거라 그랬지,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실망스러운 마음. C에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정일이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주저하는 마음이지, 그치? 나서기를 망설이는 마음이지. 실망이 아니라 망설이는 마음입니다. 그치? 망설이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인 거고. 29번은 좀 어려웠죠? 그래서 29번 해설을 한번 해볼게. 29번이랑 30번. A, B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 애들이 3번이랑 4번을 많이 헷갈리더라고. 기억은 정일이의 신경쇠약을 밑줄 그자 일으키는 원인. 그러니까 신경쇠약일까라고 그냥 궁금해한 거지. 이게 원인인 건 아니야, 알겠어? 원인인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도 이 물을 서늘한 감각이 얘들아 까맣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는 표현은 나온 적 없어. 그냥 아버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인 거지. 이걸 통해서 아빠가 자신의 고통을 줄였다라는 표현은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지.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야. 4번 한번 볼게. 용파리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 그건 괜찮지,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볼게요. 니은은 물그릇에서 어항, 들이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 맞지? 이 서늘한 감각이 점차 심화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인 거야. 그래서 3번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 거기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30번 한번 볼게요. 1번, 정서만 보는 거야. 삼파란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삼파날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서까지 끊어봐. 30번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밑줄 그자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 그리고 속물적 욕망이란 말은 보기에서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서 끊어.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 얘들아, 상대에 대한 불쾌함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게 아니고 이 웃음을 내 웃음으로 바꾼 걸 통해서 자기도 되게 속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경멸이지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3번. 행동을 주저하는 모습이 자신에게서 관심을 돌리려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었을 거고 2번이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우리 시 2개를 해석을 하고 조금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조지훈 선생님의 맹세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해보셔야 돼요. 현대시 풀 때 쌤이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해봐. 쌤이 현대시 풀 때 태도 뭐부터 보라 했어?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쌤님이 보기 보라 그랬지, 얘들아. 보기.
현대시 아직 약한 친구들은 보기를 좀 봐야지. 니네가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에 있는 정서와 주제를 여러분이 잡아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와 주제를 어디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시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 적용해야지. 찾아줘야지. 이 정서를 끌고 와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라 그랬어? 선지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시에서 이 적용한 이 정서와 주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잘 봐. 여기서는 정서 주제를 잡고 시에서는 내용을 보면 태도가 일관되지 않잖아. 태도를 똑같이 잡아주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고 풀어, 얘들아. 정서를 보고 잡았으면 정서를 보고 푸는 거야. 그리고 해설지도 똑같이 뭐 보고? 정서를 보고 해설지를 잡는 거야. 내가 보는 것,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는 게 똑같아야 돼. 마찬가지 현대소설도 내가 내면이나 반응을 봤으면 판단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걔 보고 판단했지, 얘들아. 실망스러웠는지를 봤잖아. 여러분, 속물적인지를 봤잖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봐줘야 실력이 느는 거야. 그럼 선지 볼 때도 걔를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선지를 보고 나서 오답을 정리할 때도 여기에 맞게 거리감을 니네가 잘 판단 안 했는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학습해야 될 게 무슨 법? 표현법 같은 건 거지. 얘는 나중에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럼 읽을 때는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고. 그럼 똑같이 한번 보자. 33번 볼게. 같이 읽어볼게. 가는 부재하는 힘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 그 형광펜 그어봐. 그리고 가 위에다가 모르면서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형광펜 그치?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 형광펜. 그러면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와서 가 위에다가 써. 차라리 본문 위에다가 써. 뭐라고? 임을 기다리고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이라며. 잘 못하겠으면 아직 시를 모르겠으면 써. 부재하는 임을 기다려. 혹은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얘를 잡아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될 정서잖아. 기다림과 소망이 니네가 잡아가는 거잖아. 그럼 한번 읽어볼게. 만년 오랜 기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형광펜 그쵸?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뭐뭐야 하니까 설이지. 설이는 다 정서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 뜨거운 가슴은 누구에 대한 가슴이야? 이 사람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그래, 임에 대한 기다림이지. 이 뜨거운 가슴은 임이라는 걸 잡아준다고. 이 정서를 그대로 끌고 온다고. 그치? 임.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터진 입을 맞추어서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놓고 형아배 끝이야. 해돋는 아침에 죽어갈 거래. 그럼 이 사람이 죽는 거는 누구를 기다리기 때문에? 임을 기다리는 거지. 그치? 여기서 죽는다는 게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치, 여러분? 기다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지, 얘들아. 그치? 거룩하다라고 했으니까 1월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러분? 그렇지. 1월이 그냥 긍정인 게 아니라 앞에 거룩하다고 했기 때문에 긍정인 거야. 아시겠어요? 거룩한 1월에 눈부신 모습이니까 1월이 긍정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건 임이겠죠. 화자가 바라는 게 임이니까 형광펜 끝이야. 임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운대. 그럼 이 우는 게 슬퍼서야 감동해서야? 그래, 감동해서지. 내가 임을 기다렸는데 임을 만나는 소망이 이루어졌잖아. 감동한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닐 수 있겠느냐 할 때야. 동그라미 하고 무슨 법? 대답 잘했다.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래. 그럼 얘들아, 의로운 사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당연히 긍정이지. 의롭다고 했으니까 긍정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는 긍정적 소재야, 부정적 소재야? 긍정적 소재라는 거 알아줬겠지. 그러면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하늘의 사무침을 형아배 그치? 임은 듣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르는 피리가락도 청각적 심상인데 이것도 그리움을 강조해 주는 거겠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서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서 죄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못 잊힐 모습을 어찌하리야. 한 번 더 반복하네. 현관백개 차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바라는 세상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됐죠? 그럼 내가 물어본다. 자, 반복법 있나요, 여러분? 반복법 있니? 네, 몇 년 있어요? 2, 4, 5년에 나는 울어라 반복되지 얘들아. 19가 반복돼요. 혹은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반복되지 얘들아. 반복법. 자, 색채적 이미지 있나요,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붉은 마음, 또 숯 있지 얘들아. 숯은 까만색의 이미지잖아요. 그쵸, 여러분? 대비적 이미지 있습니다.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부르는 거. 역설적 표현이 있나요, 여러분? 역설적 의미.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건 역설법이지 얘들아. 그치? 싸늘한 바위를 안았는데도 뜨거운 건 역설적이죠, 여러분. 그쵸? 싸늘한 바위를 안았는데 뜨거우면 말이 안 되지 얘들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역설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흰뼈가 부활해서 죽는 거는 약간 오버했지 얘들아.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표현법이라 그러지? 과장법. 그치? 수치 되살아서 재되는 것도 약간 과장적 표현이죠, 여러분. 혹은 역설적이라고 해도 괜찮긴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나 한번 보자. 나 위에도 써. 뭐라고 써? 아까 얘기했지?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이라고 쓰세요. 똑같아. 시를 여러분 쌤 봐봐. 내신을 할 때는 쌤이 혹은 EBS 수업을 해줄 때는 하나하나 다 해주지. 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모든 걸 다 알고 풀 수 없어. 그러니까 학습했을 때처럼 모든 걸 다 알고 풀 수 없어. 그럼 표현법은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놓칠 때도 있지. 그때는 돌아가서 고민을 해서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모든 시를 완벽하게 다 읽고 갈 수는 없어. EBS에 나온 건 알고 모르는 건 느슨하게 읽되 여기 나오는 주제와 맞춰서 여러분이 끼워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다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풀려면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다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 애들이 겁먹는다고. 몰라도 괜찮은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써보자. 대상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 대상과 자유를 누리려는 소망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위에다가 잡아주자. 읽어보자.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우리 집 개똥의 하나. 글쓴이 형광펜, 태도, 접자 모두 이리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 얘들아 뭐뭐 해라 이런 어조 우리가 무슨 어조라 그러더라? 명령적 어조. 너무 대답을 잘했다. 뭐뭐 해라 이런 거 명령적 어조지.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나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 굴러라. 이렇게 비슷한 종류들을 옆에다 쓰세요. 나열, 열거. 그치? 나열했어. 나열이라는 말은 대상이 대등하다. 나열하고 열거했어요.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랬잖아. 뭐뭐 해라니까 이게 글쓴이 태도지 얘들아. 그쵸? 형아비 끝차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게 봄이다. 그러면 화자가 대상들에게 자유를 줬지. 왜 뭐를 줬으니까? 언어를 통해서 자유를 줬죠. 그쵸? 언어, 내 언어가 되어라. 그리고 내 언어를 통해서 자유를 느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 꽃 피고 입 달고 싶은 놈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 반짝이고 아지랑이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어요. 아니 만약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 피는 지옥이라고 하재. 그냥 그렇게 가정하재. 가정이지 얘들아. 여러분 뭐뭐 하자니까 거기다 써. 가정 청유. 그래 그러면 봄은 지옥이야.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할 때 가 동그라미 하고 내 말이 옳으면 현관빛 끝이야.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그러면 언어가 자유를 주지만 언어가 없어도 자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몰라도 돼. 그냥 자유를 줬대. 그러니까 다 못 읽어도 돼. 그냥 자유를 줬어. 누구한테? 똥이랑 벽이랑 라일락한테. 그치? 걔만 잡아줘도 되는 거야. 그럼 뒷장 넘겨보자. 31번 한번 볼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물어보자. 가는 1년과 6년에서 밑줄 끝자 물음의 형식. 얘들아, 물음은 진짜 질문도 되지만 무슨 법도 찾을 수 있으면 돼? 서리법 찾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1년과 6년의 설이 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쵸? 2번 보겠습니다.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밑줄. 상황을 가정하는 뭐뭐 한다면 이런 것도 되는데 뭐뭐 4연 볼래? 가의 4연?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이게 가정이지 얘들아. 뭐뭐 하더라도 이게 가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4연과 9연에서 가정이 있습니다. 그쵸? 3번 반복적인 표현 밑줄, 쉼표 사용 밑줄. 그러면 나의 반복법 있지 얘들아. 저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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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쉼표 있지. 반복과 쉼표는 무조건 리듬감을 줘요 여러분. 무조건 리듬감을 줘요. 그 다음에 4번 가는 대비되는 시어가 있긴 있어요 얘들아. 붉은 마음, 숫 이런 거 다 대비되는 거 맞지 얘들아. 대비되는 시어는 있어.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도 대비지 얘들아. 대비되는 건 있다 여러분. 하지만 대상에 대한 밑줄 끝자 양면성, 양면이라는 건 화자의 태도가 두 가지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화자가 바라는 대상은 누구야? 이미지. 이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 아니죠. 혹은 만약에 그 대상이 화자의 마음이라면 화자의 마음이 변했어 얘들아? 안 변했지. 그러면 양면성이 없잖아. 양면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내가 바라는 이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 적 없지? 내 마음이 두 가지라고 한 적 없지 여러분. 그러면 양면성이 아닌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나 반복되는 행위 그건 있어 여러분. 그치? 나한테 오고 했으니까. 근데 효용이 뭐냐면 가치.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대상 그 자체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들어있지 대상의 값어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어요. 32번 아픈 가락. 이거는 긍정적인 거잖아. 그치? 그럼 긍정적인 거 봐봐. 화자의 자부심 괜찮네. 2번 희생과 서름 괜찮네. 지금 쌤 뭘로 판단한지 봐봐. 정서로 판단하고 있지 여러분. 그 다음에 화자를 질책 틀렸지 얘들아. 억울함 틀렸지 여러분. 그 다음에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건 아픈 가락이니까 화자의 자부심이 아니고 그 앞에 의로운 사람들의 것이다. 그쵸 여러분? 화자의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33번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단벽 아니라고 얘들아. 그래서 해소했고 34번 볼게요. 기읍과 미음인데 대응을 해보자. 기읍. 내 언어는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밑줄 걸래? 기존의 언어 방식이 유지된다 밑줄. 자, 글쓴이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기존의 사용 보기 박스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며. 그러니까 얘는 안 맞는 거야. 유지하는 게 틀린 거야. 2번 니은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 끊자. 자, 보기의 두 번째 줄에 언어를 사용하면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얘들아. 하진 않았어요. 그쵸? 3번 볼게요.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대상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밑줄 끝차. 그거 보기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게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는 거지 여러분. 보기 박스 밑에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밑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쌤 볼게요. 그래서 이런 류의 보기 문제는 제가 어디 보라고? 보기에 있는 내용이랑 시의 선지의 후미 부분이랑 대응하는지를 보는 게 1차야. 보기 박스의 내용이랑 선지의 후미 부분이 대응하는지를 보는 게 1차라고. 대응하면 소거할 수 있어. 빠르게 소거할 수 있다 알겠지? 앞부분보다 선지의 뒷부분에 후행하는 부분에 랑 보기랑 대응해서 판단하는 게 1차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고 우리 여기까지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